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된 학교폭력. 그동안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교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다시 한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실태는 어떤지,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이혜준 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혜준입니다. 네, 우리 학교폭력 실태 얘기하기 전에 학교폭력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요. 그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는 제 개인 연구소고요. 예. 제가 연구소 설립을 하면서 총 3가지 목적을 두고 이제 연구소 설립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무료 상담을 통해서 좀 대응과 상처 치유에 대해서 상담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꾸준하게 이제 출간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 3월 달에 학교폭력 부모 바이블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어떤 게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리 절차가 아니라 네.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그 경각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계기로 이 연구소를 만들 생각하셨어요? 2020년도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폭력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직접 이제 현재 학교폭력 시스템을 마주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피해 부모들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 가족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개인 연구소를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그럼 혹시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예, 글로리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폭력을 겪은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겪은 입장이 될 텐데요. 예. 아마 재밌게 봤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지 사실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셨던 측면들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드라마가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폭력의 과정이 너무 선정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미 이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과정들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동훈이에 대한 이 복수의 과정이 너무 처절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예. 저는 이제 실제로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작년에 25살의 여성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 상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개명하고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폭력의 상처의 트라우마 때문에 매일마다 그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 동훈이의 복수 과정이 다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실제로 사춘기 시절에 그러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충분히 동훈이의 심정에 감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안 겪은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잖아요. 학교폭력을 다 겪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학교폭력 실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일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계속 접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드라마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 이제 주를 이루었지만,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는 물론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폭력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이제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에 대한 사실들을 자녀가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신체적인 폭력이 있고 정신적인 폭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쭉 그동안에 그 상담도 하시고 뭐 사례를 보셨을 테니까 예. 지금의 학교 폭력은 어느 정도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체적 폭력도 많고 뭐 정신적 폭력도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신체적 폭력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겁니까? 신체적 폭력은 좀 더 집단화되고 좀 교묘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묘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새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시스템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지만 뭐 촉법소년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은 사실은 신체적 폭력에 대한 어떤 맹점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이간질을 시켜서 폭력을 조장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집단 따돌림, 그다음에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학교 폭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뿌리 깊은 학교 폭력 왜 근절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추신수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는 용서와 화해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폭력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는 오직 피해 학생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3자인 사람들이 자꾸만 피해자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 암묵적인 강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즉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명확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글을 썼지만 용서와 화해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이다. 그리고 공범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이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들에 대한 해결이 해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시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상의 문제는 있습니까? 뭐 이른바 이제 학폭위도 열고 하잖아요. 요즘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일단 학교에서 바라보는 학교 폭력의 인식들이 여전히 학교 폭력을 그냥 미성숙한 아이들의 사회와 가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학생들, 피해 가족 측에서 요구하는 이 폭력의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그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학교 폭력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학교와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기계적 중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 가족 측의 입장에서는 학교와 교사가 가해 학생들을 편을 든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불신이 쌓이다 보면 이 처리 절차에서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어찌 보면 또 학교 얘기도 할 것 같은데 학교의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그 아픔을 좀 씻고 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영향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이신데 그렇죠. 학교 폭력을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고 하면은 더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경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이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폭력의 피해를 크게 입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리고 학교를 이제 전학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이 단순히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 그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실망을 받은 거예요.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도 받고 네. 사회에 대한 이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사람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은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 또는 가해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피해 학생일 경우에는 발생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들의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의 자녀가 어떤 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예. 그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녀의 피해 상황만을 갖고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밟게 되면 네. 의외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부모들 스스로가 좀 더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된다라고 하면 피해 부모들하고 쭉 상담을 해보면 피해 부모들이 원하는 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가해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항상 견지하거든요. 네네. 근데 가해 학생 부모들 대부분이 다 사과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연루가 된다면 진심으로 피해 학생한테 사과를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갈등은 조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청취자 한 분께서요. 예. 학교폭력연구소 연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저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홈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예. 그 네이버에다가 이제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그때 예. 이제 저희 연구소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접촉을 하셔서 상담을 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제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거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무겁게 생각하고 대책을 계속 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이해준 소장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원